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교육훈련실의 김원혜라고 하고요.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교수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맡아주신 교수님은 지금 현재 차의과학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헬스케어 융합학부 안에 이제 AI 의료 데이터학 전공이 있는데요. 이제 그 전공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 한편 이 학과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정경인 교수님이십니다. 정경인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약학 학사를 취득하셨고, 서울대학교에서는 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학문뿐만 아니라 산업과 정책 분야에서도 폭넓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데요.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연구조교수 및 책임연구원으로, 그리고 성균관대와 중앙대에서는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활동을 이어오셨습니다. 또한 약학정보원 상무와 킴스 학술팀장을 역임하시고 제약의학정보 산업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해오고 계십니다. 현재는 다양한 학회에서 학술위원장, 부위원장, 편집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2023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AI 그리고 보건의료 데이터, 약물 역학 등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융합한 연구와 교육에 앞장서고 계신 교수님의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서 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경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성향 분석을 이용한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선생님들께서 이미 건보공단 자료 분석은 많이 하는 연구이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 수준에 맞춰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우선은 한 번도 안 해본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으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건보공단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바로 성향 분석 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연구 중에서 두 가지 예시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전체 데이터, 임상 데이터, 그리고 환자 생성 데이터, 또 공공 데이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공공 데이터 대신에 그 자리에 첨부 데이터가 들어갈 정도로 첨부 데이터는 비중이랄까요?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큰 데이터입니다. 공공 데이터이고 또 많이 정형화되어 있죠. 정형 데이터이고 우리 연구자 입장에서는 2차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마의 유명한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헬스케어 데이터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칸이 쳐져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이 헬스케어 클레임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클레임 데이터는 구조화된 데이터에 속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퀄리티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Rx놈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도 미국에서 분류했으니까 로잉크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건보공단 데이터에는 없는 코드겠지만 아마 이제 민간 보험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해당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건보 데이터의 가장 큰 데이터 사이즈라 그럴까요? 아니면 데이터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메디케이션 그리고 다이아그노스 이 정도가 가장 큰 게 아닐까 싶고 또 검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것들 또 어떤 검진 혈액 검사 결과 이런 것들도 사실 연계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검사 결과가 없는 거, 그게 이제 패솔로지 이런 게 없는 게 조금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은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전국민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보험자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커버한다. 모집단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데이터를 쓰는 입장에서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이 클레임 데이터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어떤 베리어빌리티가 굉장히 넓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고 그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 되겠고요. 네, 그런 장점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보 데이터 자체를, 청구 데이터를 분석을 하겠다 하면, NHIS 그 공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신청을 하고 또 IRB 받고 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셔야 하는데, 그 외에도 이 공단에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개방을 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포탈에, 공공 데이터 포탈에 파일 데이터, 또 오픈 API나 표준 데이터 셋으로 해서 현재 한 560개 정도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수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의료 이용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또 영유아는 우리 성장이 완전 다른 개체죠. 그래서 영유아 건강검진, 장기 요양보험과 같은 정보가 들어있고 검진 자료도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구 데이터의 테이블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나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처음 쓰시는 분들에게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저도 처음에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야 커서 AI 가지고 또 클로드 가지고 코딩하는 게 너무 쉬워졌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몇 년 전만 해도 세스 하기도 진짜 힘들었고 R 프로그래밍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일단 이렇게 T20, 30, 60, 40 이렇게 4개 테이블이 핵심이고 여기 이제 자격, 그러니까 뭐 ID, 생년월일 이런 또 보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격이 연계되어 있고 사망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고유 번호를 가지고 건강검진 데이터에 연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명세서에는 당연히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가 있죠. 요양기관 정보가 연계가 됩니다. T30은 원내 진료에 대한 상세 내역이고 원내 처방은 T60, 세부 상병은 T40이고요. 이 명세서 안에도 상병 중에서 주상병 하나, 부상병 하나 이렇게는 명세서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봤더니 세부 상병이 몇십 개 되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세부 상병은 T40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명세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 이 청구 명세서 단위별로 이 T20 하나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진료를 보게 되고 검사 처치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T20 한 줄 하나에 T30이나 60 이런 것들은 여러 개가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세서 일반 내역이 T20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수신자 상병 내역, 진료 내역,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이 원외 처방 전 내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조인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기본은 명세서 일반 내역에 있는 이 키다라는 거, 그 키가 아주 핵심 키입니다. 표본 연구 DB를 보시면 파일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의과 보건기관은 M, 치과 D, 한방 K, 약국은 P입니다. 가장 많이 분석에 사용되는 것이 아무래도 의과 보건기관이겠죠.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는 진료 내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의 진료 내역은 조제 내역이겠죠. 조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 원외 처방이라는 T60, 여기 있는 T60과 약국에 있는 조제 내역은 당연히 다릅니다. 다르고 처방한 대로 조제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다른 기관이고 다른 데이터, 전혀 관련성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물론 그 수진자의 아이디 가지고는 연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건강자료 공유 서비스 NHISS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서 여기서 표본 데이터를 받거나 아니면 맞춤형 데이터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크게 심평원도 마찬가지지만 표본 연구 DB가 있고 맞춤형 연구 DB가 있습니다. 표본 연구 DB는 현재는 표본 코호트, 또 건강검진 코호트, 노인 코호트 이렇게 3개로 100만 명 정도 전체 그 해당되는 모집단의 2% 정도로 코호트를 구성을 해서 원격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표본 연구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분석에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맞춤형 연구는 제가 해봤는데 그 공단 내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빅데이터 분석 센터에 가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결과물 그리고 이제 들고 들어가는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매우 까다로워서 반입 반출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 하다가 거의 결과물을 못 내는 정도로까지 이렇게 좀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연구는
좀 신중하게 시간을 두시고 잘 시간 배정 또 누가 가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표본 연구로 안 되는 것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민감한 정보, 예를 들면 뭐 정신과 질환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표본에서 매스킹돼서 아예 데이터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맞춤 연구가 아니면 아예 안 되는 분석이 있고, 대신에 그런 희소성, 데이터 어떤 수집의 희소성, 또 난이도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또 연구를 성공하시게 된다면은 또 그 어떤 좋은 연구 결과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구 데이터의 장단점입니다. 네, 우리나라 2개의 보유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시계열 데이터이다라는 거, 물론 전 국민의 데이터 이건 당연한 장점이고요. 네, 시계열 데이터다. 지금 2002년부터 해서 2019년 아마 지금은 좀 더 됐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장기간의 데이터를 시계열로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전인구이기 때문에 발생률, 유병률 조사 같은 것들은 아무리 큰 병원의 규모의 임상 데이터도 불가능한 연구죠. 그래서 발생률, 유병률 조사 청구 데이터 가지고 하실 수 있고, 약물 사용 연구 같은 경우는 약물이 처방된 것, 어떻게 처방됐는가, 용량, 하루에 몇 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비용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 만큼 약물 사용 연구에는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 정보는 크게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구 데이터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비교 비용은 없죠. 그게 아쉬운 점입니다. 단점은 또 진단명 약간 업코딩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갈수록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이런 진단명의 정확도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제한된 것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청구 데이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 10분 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펜시티 스코어 성량 점수는 궁극적으로 교란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고도화된 통계 기법입니다. 맨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선풍적이었던 것 같고, 저도 와 하면서 이제 강의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많이들 쓰셔서 그렇게 뭐 생소한 그런 분석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교란 변수, 우리가 지금 관찰 연구하고 임상 데이터, 그 임상 시험 RCT하고의 이런 그 차이점이 있어서 이 관찰 연구의 맹점이 교란 변수, 바이어스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통제하느냐가 그 연구의 밸리디티를 높이는 관건이 되는데요. 그래서 바이어스, 교란, 그다음에 이펙트 모디피케이션 이렇게 3가지를 반드시 이제 고려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바이어스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고 그냥 했을 경우는 연구 자체가 설계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연구가 될 수 있고, 인터널 밸리디티를 확보를 아예 못하게 되고 그런 점이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뭐 이를테면 피임약과 뇌졸중 연구다. 그런데 대조군을 산부인과 방문 여성으로 했다. 그러면 대조군들도 과거에 어떤 그 약의 메디케이션 히스토리를 봤을 때 피임약을 먹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산부인과를 방문을 많이 하는 여성은 피임약을 많이 먹는 여성들이 좀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래서 피임약과 뇌졸중 간의 관계를 언더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다. 뭐 이런 수많은 경우에 바이어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리콜 바이어스 같은 경우도 임신 중에 약물이 어떤 그러니까 기형아 유발의 원인이 되는가를 알고자 할 때 약물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러니까 기형아인 아이를 출산한 엄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렇지만 반대쪽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오는 리콜 바이어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그러면 극복할 수가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은 그 바이어스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알고 민감도 검사를 하거나 리미테이션에 반드시 넣어야 하고, 선행 연구를 통해서 최대한 바이어스를 줄일 수 있는 연구 설계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리콜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설문에 의존하지 말고 조제 기록이라든지 이런 처방 기록 같은 것들을 이중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교란은 그래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도 교란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건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펙트 모디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연구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 집단에서 결과가 나왔거나 예상된 결과가 안 나왔거나 했을 때 서브 그룹으로 봤을 때 그것에 차이가 있는가, 특정 그룹에서 어떤 이펙트가 있는가를 봤을 때 나오는 게 있다면 그건 new finding이겠죠. 그래서 효과 수정이라는 것은 이펙트 모디피케이션을 밝혀야 하는 것이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관건인 컴파운딩을 보겠습니다. 컴파운딩은 익스포저와 아웃컴 사이의 실제 연관성의 제3의 변수로 왜곡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렇게 우리가 담배가 런캔서를 유발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알코올이 런캔서를 유발할까?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그런데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면서 술 마시고 술 마시면서 담배를 피다 보니까 강한 연관성이 있고 또 흡연은 강력한 이 런캔서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기 데 있어서 이 스모킹이 아주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모킹 하는 환자를 빼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스모킹, 넌스모킹 나누어서 해본다거나 이게 제일 클리어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강력한 컴파운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리스트릭션 하거나 아니면 서브 그룹으로 나눠버리거나 이렇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란이 한화하게 아닐 것입니다. 많은 어떤 잠재적인 교란 변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가급적 통제한 상태에서 관찰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도어 패스웨이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은 같은 건데요. 이 교란 변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교란 변수는 이 익스포저와 관련성이 이게 쌍방향인데 이렇게 되네요. 쌍방향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교란 변수가 되려면은 아웃컴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교란이 될 수 있냐면은 뒷문에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 스모킹이 CHD와 관련 있는가를 보고 싶은 게 주제인데 이 뒤에 있는 에이지가 스모킹이 그래서 스모킹이 CHD에 영향을 주는 이런 백도어 패스웨이가 있으면 이게 바로 교란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게 우리가 어소시에이션이 있는가 아니면 true인가를 보기 위해서 좀 알고리즘을 심플하게 봤을 때 만약에 관련성이 나왔다, 유의하게 나왔다. 그런데 교란이나 바이어스에 의한 것인가?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었나? 심하게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스포리어스 어소시에이션일 거고 교란이 남겨진 채로 있다. 그러면 이 컨파운딩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교란도 아니다. 통제돼서 교란도 제거했고 바이어스도 크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때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해서 여기서 만약에 인터랙션이 관련성이 있는 걸로 나오면 관련성이 안 나타나면 유사한 크기의 관련성이 나타나면 인터랙션이 없는 것이고 유사하지 않고 다르게 나오면 인터랙션이 존재하거나 이펙트 모디피케이션이 존재한다. 그래서 다시 심층적인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주제가 던져지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란은 바이어스와는 달리 다행히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아까 이 랜더마이제이션이 가장 좋지만 관찰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릭션을 한다. 그래서 아예 그런 없애버린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운동과 MI와의 관련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에이지가 강력한 컴파운더다. 왜냐하면은 나이 든 사람들은 운동을 잘 안 하고 또 MI가 잘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고령자를 제외하고 한 40, 50대만 제한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공변량이 같은 것끼리 짝짓기를 한다거나 인디비주얼로 하거나 그룹으로 하거나 하는 연구 설계와 수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통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단계에서는 층화할 수 있습니다. 층화해서 분석한 다음에 가중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전체 오버롤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직접 표준화, 보통 연령이나 성별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직접 표준화, 간접 표준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석 단계에서 모델링, 가장 사실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두세 개 같이 하기도 하지만요.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컴 모델, 로지스틱 회귀 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 등등 모델링 기법 많이 쓰고 또 하나가 바로 강력한 방법이 성향 점수입니다. 그래서 성향 점수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찰 연구의 장점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장점이 많고 사실 ICT에서 윤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많은 주제들이 관찰 연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이 성향 점수 분석에 을 할 때는 이제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 예를 들어서 항암 신약과 스탠다드 항암제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유전자 마커라든지 그런 것들이 몇십 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혈액 검사 수치 뭐 여러 가지, 또 라이프 스타일, 기본적인 데모그래픽, 메디케이션 히스토리 등등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이 아웃컴 모델링을 했을 때는 차원의 저주가 있죠. 그죠? 너무나 많은 변수가 들어가면서 이제 오버피팅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성향 점수의 원리는 얘는 랜더마이제이션을 미믹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가장 이게 랜덤 알로케이션을 함으로써 이 RCT가 모든 여러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치료를 안 받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났는가, 효과가 만약에 치료를 받아서 있었다면 안 받았다면 없었을까가 궁금한 거거든요. 마치 쌍둥이 같은 비치료군도 마찬가지로 실제는 비치료를 안 받은 사람 대조군인데 이 사람들이 대조군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면 반대 결과를 냈을까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사실, 카운터 팩추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셀프 컨트롤을 하는 거가, 그래서 가장 셀프 컨트롤 스터디가 그런 점에서는 모든 이 컴파운더를 다 통제하는 강력한 방법이지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제한된 조건에서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런 카운터 팩추얼 한 거인데 이 치료군, 원하는 것은 치료군이 만약에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의 이 반사실적인 결과를 이 사람들로부터 통해서 동시에 얻을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베리어블 팩터가 굉장히 유사한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해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마치 같은 사람을 비교하는 것 같은 그런 거울상이 되지 않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볼 때 성향 점수가 같은 사람, 가장 유사한 사람은 아주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고요. 성향 점수라는 것은 그래서 이 공변량이 이 치료에 혹은 익스포저에 배정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극단적으로 보통 이제 새로운 수술법이 나왔다.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 뭐 가능하면 중증인 사람에게 더 쓴다. 그러면은 중증 환자가 새로운 치료군에 배정될 확률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게 배정이 되고,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배정이 되겠지만, 경증의 환자가 거기에 배정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실제 트리트먼트군에 배정될 확률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계산한 것이 바로 이 밸런스 스코어 또는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RCT와 같은 조건 구현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향 점수 매칭을 다 해놓고 분석을 하면 그 결과는 마치 우리가 RCT 결과를 심플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과성 설명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이제 성향 점수 매칭 뒤에 나오지만 했는데 매칭이 안 돼서 버려지는 변수가 파퓰레이션이 많지 않다면 외적 타당도, 제너럴라이제이션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내적 타당도를 보완할 수가 있는 게 성향 점수 분석입니다. 그래서 성향 점수의 적용 단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각 사람들마다 성향 점수를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0에서 1 사이의 숫자가 나오고요. 그 성향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성향 점수가 같은 사람들끼리 매칭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층화할 거냐, 가중치 방법을 둘 것이냐, 제한을 할 거냐, 공변량 조정을 할 거냐, 이렇게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매칭이 되었나, 잘 되었는가를 밸런스 다이아그노스틱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되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하던 대로 그냥 분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향 점수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이 점수만 나오면 거의 다 끝난 건데요. 보통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많이 합니다. 치료군에 배정되면 1, 비치료군에 배정되는 것을 0으로 뒀을 때 치료군 1에 배정될 확률로 해서 이 종속 변수가 바로 여기 치료군에 배정되는 되는 것이 바로 이 종속 변수이고, 나머지 공변량에는 우리가 그 잠재적인 컴파운더로서 생각하는 것들을 다 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프리빗 모형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 디스젠출이나 아니면 부스팅 방법을 쓰기는 하는데 뭐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사결정 나무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머신러닝 기법으로. 얘의 장점은 이렇게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처치 확률이 클리어하게 나오는 이게 장점이고, 부스팅은 이제 그 변수가 많은 경우에 정확도에서 추정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성향 점수의 이제 구조, 모형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어떤 적합도 평가도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변수 선택 기준에 있어서 어떤 변수를 이 성향 변수 추정하는 이 로직 모델에 넣을 것인가, 로지스틱 모델에 할 때 가장 그 하다고 한다면, 처치와 아까 그 컴파운더의 조건 보셨죠, 그죠? 그와 같이 트리트먼트와 아웃컴 둘 다의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 예를 들어서 신약을 처방했을 때 사망률이 증가하나 내려가나를 보고 싶을 때, 나이가 강력하다, 그런 경우는 둘 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나이라는 팩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결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어서 유전자 변이이다 그러면은 특정 유전자가 사망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 새로 처방하는 트리트먼트가 어떤 신약일 때 신약이냐 아니냐 하고, 그러니까 익스포저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치와 트리트먼트와 약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지역, 신약의 접근성에 해당되겠죠. 보험 유형 이런 것들은 뭐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모형에 중요한 게 누락이 되면 바이어스가 발생할 거고요. 너무 많은 다수의 변수가 포함되면 통계적 효율성이 떨어질 거고, 그다음 치료 배정이 끝난 뒤에, 예를 들어서 치료 배정이 끝난 뒤에 혈압, 당뇨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은 인과관계의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변수 선택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로지스틱 회귀를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성향 점수가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성향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5가지의 적용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이 리스트릭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계속 PS 어널리시스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점선은 그 untreated, 그러니까 비치료군에서의 프로펜시 스코어 분포고, 실선은 치료군에서의 그 프로펜시 스코어 분포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사이에는 겹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점수에. 그러니까 이 사람 매칭을 시킬 수 있는 숫자가 확보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가장 많이 확보가 될 거고요. 같은 숫자로 있으니까 다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양쪽 극단에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매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끝에 있는 거는 제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틴, 인텐시브한 스타틴을 쓰는 것과 스타틴을 안 쓰거나 그냥 스탠다드하게 쓰는 것 하고 뭐 CV 이벤트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 젊고 건강한 환자는 거의 스타틴 안 받고, 고령의 당뇨에 고혈압 있는 환자는 거의 다 받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교군 확보가 어렵다는 거죠. 아예 빼버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놓고 분석하는 게 바로 리스트릭션인데,
이랬을 때 만약에 이렇게 겹치는 게 너무 적을 경우는 대표성을 제한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표본 손실이 있기 때문에 또 파워가 약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매칭이 되겠습니다. 매칭은 이 성냥 점수를 매칭을 하는 거죠. 나온 점수를 가지고 성냥 점수가 같다라는 것은 트리트먼트군에 배정될 확률이 같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공변량들의 성량을 한마디로 요약한 서머리 스태티스틱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점수 자체가.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 매칭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매칭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대조군이 아마 더 많은 경우가 훨씬 많을 텐데요. 여기서도 대조군은 이런 식의 성향 점수 분포를 가지고, 트리트먼트군은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지는 경우이죠. 이럴 때 이제 매칭을 해야 되는 건데요. 매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분류가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좀 하긴 한데, 이것들을 조합할 수 있거든요. 먼저 거리 측도로 뭐 마할라 노비스 거리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그젝트 매칭을 해서 완전히 정확하게 매칭을 한다거나 해서 거리를 거의 없앤다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은 이 트리트먼트와 컨트롤 사이에 이 매칭을 가장 프로페스 스코어가 가까운 것들끼리 할까라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런 전략이 이게 리얼리스트 네이버 매칭이고, 이것의 종류 중에서 그리드 또는 옵티멀 매칭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모든 자료를 쓸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중치 보정법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모든 자료를 쓰는 방법도 또 있긴 합니다. 또 매칭을 할 때 컨트롤을 매칭을 하고 또 한 번 쓸 건가,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건가에 따라서 중복 허용 여부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매칭이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가까운 사람으로 매칭을 했지만 너무 거리가 먼 경우는 그냥 드랍시키는 방식의 캘리퍼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도 있어서 이 중에서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드 매칭을 해놓고 캘리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매칭은 다 컴퓨터가 해주니까 우리가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첫 치군 환자를 하나씩 순서대로 보통은 1년 번호대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치료군이 제일 가까운 대조군을 매칭을 합니다. 그냥 그 다음 순번 또 그 다음 매칭하고 가장 가까운 걸로 하다 보니까 어떤 또 맹점이 있냐면, 만약에 여기서 0.93 얘를 먼저 랜덤으로 잡고 매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가까웠다. 그러면 이렇게 매칭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 치료군에서의 0.615를 매칭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0.613이 이제 되는 거고요. 사실 얘는 0.614와 더 가깝죠. 그렇지만 뺏긴 거죠. 그래서 탐욕스럽다. 그래서 그리디 특성을 가진다라는 해서 이제 그리디 매칭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순서대로 그냥 하고 끝나기 때문에 컴퓨팅 리소스를 좀 덜 잡아먹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옵티멀 매칭 같은 경우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성량 점수 거리 사이의 총합이 최소가 되도록 짝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죠. 네, 그래서 최적성을 굉장히 우선시할 때, 매칭 구조의 최적성을 우선시할 때는 옵티멀 매칭을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균형된 매칭 표본을 만드는 충분하다라고 할 때는 그리드 매칭으로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캘리퍼는 이것도 이제 좀 경험적으로 이 오스틴이라는 분이 성량 점수의 로짓 P를 계산을 하고 이 성량 점수를 구한 다음에 이것들의 로짓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로짓의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이 표준 편차의 0.1을 곱해서 나온 이 값,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캘리퍼로 둬서 이것을 넘어가는 거리에 있으면 제외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밸리디티가 높아지더라라고 해서 쓰는 방식이고요. 많이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뭐 커널 매칭, 또 마할로노비스 매칭, 라디우스 매칭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앞에서 이제 1대1 매칭 때문에 매칭이 안 되는 데이터들이 있는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커널 매칭 같은 경우는 여러 대조군의 가중 평균을 둡니다. 한 1대1로 매칭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후보를 몇 개를 둔 다음에 이것들의 PS 점수에 따라서 가중치를 좀 둬서 이것들의 가중치 평균으로 해서 하는 방식, 여러 명과 매칭을 하는 방식이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성향 점수뿐만이 아니라 핵심 변수도 직접 매칭한다. 성향 점수가 비슷하게 가까우면은 나머지 변수가 이그젝트하게 중요한 변수들이 일치하는 것들을 짝을 짓는 방식입니다. 라디우스는 반경 안의 모든 환자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TW라고 해서 역확률 가중치라는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이제 처치군이면서, 그러니까 치료군이면서 PS 스코어가 낮은 사람은 적겠죠. 또 비치료군이면서 PS 스코어가 높은 사람은 굉장히 소수겠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끌어다가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가중치를 높여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결과도 잘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역확률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가중치 계산 방법은 치료군에서는 이 성향점수의 역수, 비치료군에서는 1- 성향점수의 역수를 가중치로 둡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트리트먼트군인데 성향점수가 0.8이다. 그러면 1.25 가중치를 받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치를 받은 사람인데 성향점수가 낮은 사람이다. 이거는 드문 사람이죠. 그럴 때는 가중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5배의 가중치를 두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구를 뻥튀기 하게 되는 거죠. 그죠? 파퓰레이션을 뻥튀기 해서 전체 인구에서의 평균 처치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로스가 없는 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빠른 속도로 매칭, 그래서 우리가 제한, 그 다음 매칭, 두 번째 매칭, 세 번째는 웨이팅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팅 방법은 매칭을 하지 않죠. 그죠? 매칭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층화 방법이 있습니다. 층화는 그렇게 1대1로 스트리트하게 매칭하지 않고 한 5개 정도 일반적으로 5개 정도의 층으로 이 PS 스코어가 비슷한 것들끼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중치로 층별로 가중치 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평균 치료 효과와 그 차이까지도 추정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고, 이것도 역시 모든 샘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고요. 또 치료군과 비치료군이 이와 같이 덜 겹쳐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변량 보정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나치게 두 개 그룹이 너무 겹치지 않을 때는 매칭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공변량에다가 이 PS 스코어를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PS 스코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공변량 플러스 기존에 있는 컴파운드 베리어블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넣거나 다 넣거나, 아니면은 이 PS 스코어 이제 보정 후에도 두 개 차이가 많이 나는 변수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어저스트 시키는 방식이 공변량 보정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정을 하고 나서 우리 보통 관찰 연구에서 보면 테이블 1이 어떤가요? 트리트먼트와 넌 트리트먼트 군의 데모그래피 등등의 변수들에서의 서머리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평균 퍼센티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라는 바는 차이가 없기를 바라는 거죠. 예, 바라는 건데 보통은 차이가 이제 많이 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애프터 매칭 했을 때 이렇게 두 개 그룹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을 하려면 이게 이제 비포 매칭, 애프터 매칭인데요. 하려면은 이 SMD라고 하는 표준화 평균 차이를 구해서 하면 됩니다. 얘는 이제 분산, 각 그룹의 분산과 평균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SMD가 0.1을 넘으면 불균형하다, 0.1 안으로 들어오면은 잘 매칭이 되었다라고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SMD 값을 이렇게 코베리이츠별로 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어저스트 할 때 어떤 코베리에이트를 넣는가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 개는 0.1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넣어주는 것이 권장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숫자로 주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개발한 통계학자의 이름을 따서 러브 플라시라고 하는 것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전후로 비교해서 팩터별로 어떻게 이 균질성을 확보했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세스나 R, 저는 이제 스타터를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세스나 R에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습니다. 특히 R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하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약간 올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매치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쓰는데요. 쓰는데 너무 많은 연구자들이 쓰기 때문에 좀 식상한 데이터 소스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는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 너무나 쉬워지면서 오히려 데이터를 실제 만들어서 하는 임상 연구나 아니면은 이제 뭐 코호트 연구 같은 실제 수행하는 프로스펙티브한 스터디 이런 것들이 좀 더 의미를 바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연구 중에서 이 라니티딘하고 캔서 리스크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라니티딘이라는 아주 유명한 잔탁 그 위장약이 위험 치료제가 이게 사실 실험 보관을 하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연적으로 여기서 아질산염하고 이 다이메틸아민이 결합되면서 이 NDMA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2019년부터 이게 이제 검출이 확인이 돼서 지금 국내는 아마 모두 다 철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들어갔고 이 오래된 유명한 약이 이렇게 그냥 시장에서 다 없어지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캔서 위험이 과연 있는가? 왜냐하면 NDMA가 아주 확실한 그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연구를 이렇게 했고요. 네, 발암 물질이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2006년 자격 대상자 해서 연도는 이렇게 최대한 끌어서 2014개년을 썼습니다. 사실 캔서가 어떤 그 발암원이 노출되고 캔서가 있기까지는 10년, 20년, 30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연구가 가능할까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이슈였고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밝히는 방법이나 데이터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했고요. 여기서 이제 액티브 컴패러터로 기타 이 H2 블러커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의 엘리지빌리티 피리어드를 두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레그 타임. 그래서 맨 처음에 약을 이제 여기서 이 인덱스 데이트에서 프리스크립션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그 안에 2년 레그 타임 동안에는 이 캔서는 약에 의한 캔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레그 타임 두고 그 뒤에 아웃컴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레그 타임 너무 짧기 때문에 이렇게 2년, 4년, 6년으로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려서 민감도 검사도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요인을 선정을 했고
동반 상병이나 병용 약물 복용 이런 것들이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제적 교란 요인의 개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PS 매칭 방법을 썼고요. 그런데 이제 PS 매칭 전에 반드시 매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별, 연령, 그다음에 코호트 진입일, 인덱스 데이트 사이까지의 기간 이것은 이그젝트 매칭으로 다 맞추었고, 근데 이게 샘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매칭을 하면 거의 이 정도의 변수는 다 맞춰질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프로펜시 스코어가 나오고 저는 이렇게 이그젝트 매칭으로 한 다음에 그리디 8 to 1 디지트 매치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리디 매칭 앞에서 보셨던 그 매칭을 할 때 소수점 8자리까지 매칭 안 되면 그 다음 줄여서 나가는, 그래서 좀 한 자리까지로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 스탠다다이스 디퍼런스를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잘 이제 맞아졌었고요. 근데 결과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의미 없는 것으로, 편서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 여러 가지 민감도 검사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구는 최근에 이제 연구였는데요. 이것은 건보공단 데이터는 아니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016년부터 전국의 보건소 200여 개를 해서 이제 같이 사업을 했어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건강관리 서비스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핵심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주고, 그 다음에 그것과 모바일 앱과 연동해서 관리를 하게 한 다음에 중간에 검진을 2번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보고자 했냐면은 어떤 그 건강 행태가 하나 이상 개선되었는가,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위험이 하나 이상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나 이상 감소되었는가, 이것을 보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고요. 보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사실 저는 이제 뭐든지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웨어러블은 나이가 조금만 있어도 저도 글자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고 늘 착용을 해야 되고, 그에 비해서 스마트폰은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상 몸에 붙어 있는 그런 그 도구이기 때문에 웨어러블을 꼭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을 쓴 사람과 웨어러블을 쓰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 자체 활동량계로만 건강관리를 한 사람에 있어서 어떤 대사증후군 위험 감소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룹을 이제 매칭을 할 때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했고, 이때 1대4 니어리스트 네이버 매칭으로 했고, 캘리퍼는 좀 스트릭트하게 0.05까지 해서 거의 퍼펙트하게 맞춰지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SMD는 0.1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변수들을 매칭을 한 그런 연구이고요. 결과는 사실 이 연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non-inferior, 사실은 웨어러블보다 자체 활동 양계가 더 조금 좋게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이게 조금 데이터의 리미테이션 같은 것들이 많고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고 열등하지 않다. 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어떤 사용자 맞춤형으로 해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필요가 있다.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면 그렇게 제시를 한 그 연구였습니다. 조금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났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빠른 속도로 프로펜시 스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